지금부터 원인을 알 수 없어 긴급히 중단된 발굴 현장 100곳을 살펴본다. 필레 수물 유적의 놀라운 발견. 고고학자들은 아수안 인근 수중의 필레 유적에서 고대 이집트 유물과 암각화를 발견했다. 이것들은 도시가 거대한 홍수로 물에 잠긴 시대와 관련돼 있다. 발견된 유물은 아멘호테프 3세와 투투모세 4세, 프삼티크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의 것이다. 약 4500년 전 아수안은 중요한 무역, 군사 중심지였다. 이곳에서는 금과 목재, 향신료가 거래됐고 인근 화강암 채석장에서는 신전과 오벨리스크, 피라미드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했다. 하지만 아수안댐이 건설되면서 유적지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겼다. 프랑스와 이집트의 공동 고고학 조사단은 파라오를 묘사한 독특한 암각 부조와 상형 문자 비문, 여러 조각 요소를 찾아냈다. 조사는 현대 기술을 활용해 진행됐다. 수중 스캐닝과 사진 측량, 3차원 모델링이 동원됐다. 덕분에 발견된 유물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디지털 복제본까지 만들 수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아멘호테프 3세의 형상이다. 그는 약 4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리며 풍부한 유산을 남겼다. 그의 무덤은 오늘날 룩소르 맞은편 나일강 서안의 테베 네크로폴리스에 자리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의 시대와 관련된 많은 유적이 홍수와 수몰로 훼손됐지만 이번 발견은 이 역사유산을 복원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돌에 새겨진 얼굴들.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가뭄으로 강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2000년이 넘은 바위에 새겨진 얼굴과 여러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물과 자연물을 묘사한 이 암각화는 히우네그루강 기슭의 폰타다스 라제스 고고 유적에서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 그림들이 1000년에서 2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얼굴과 동물 형상 외에도 돌에는 홈이 남아있는데 이곳에서 석기를 만들고 다듬었다는 흔적이다. 고고학자들은 한 안반에서 25무리의 각인을 확인했다. 이는 이곳이 다양한 도구를 갈던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토기 조각도 발견됐다. 폰타다스 라제스는 이미 고고 유적으로 지정됐지만 이 암각화들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아마존은 또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까?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1980년대 미국 중앙정보국은 초능력을 지녔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 중에는 원격 투시자 1호로 알려진 조지프 맥모니글도 있었다. 그는 아메리칸 알케미 팟캐스트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비밀 프로젝트와 기이한 환영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그는 좌표 하나를 받고 그곳에서 보이는 것을 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맥모니글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큰 거대한 피라미드와 내부의 넓은 방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안에는 인간과 닮았지만 훨씬 키가 큰 존재들이 있었다. 적대적인 환경에 갇힌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뒤 담당자는 흰 카드에 적힌 문구를 보여줬다. 화성, 기원전 100만년. 이후 맥모니글은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를 찾아가 사진 필름 원판을 살펴봤다. 그는 사진에서 기묘한 구조물과 뼈처럼 보이는 형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과거 화성에 문명이 존재했지만 거대한 우주 천체의 충돌이 행성의 대기를 앗아가 멸망으로 몰아넣었다. 맥모니글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곳에서는 초능력자들에게 적의의식에 접근하는 법을 훈련시켰다고 한다. 적의의식에 접근하는 법을 훈련시켰다고 한다. 2017년에는 그의 환영을 상세히 기록한 화성 원격 투시 문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북위 40.89도, 서경 9.55도라는 좌표가 정확히 적혀 있었다. 맥모니글은 낯선 옷을 입은 화성인과 거센 폭풍, 대피소로 쓰인 거대한 피라미드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피라미드 내부가 거의 장식 없이 단순했으며 수면이나 동면을 위한 공간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화성인들은 도움을 기다렸지만 구조는 오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지구의 어떤 장소를 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대상이 화성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환영의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화를 냈다. 맥모니글은 미국 항공우주국에 해당 좌표의 사진을 요구했다. 사진에는 실제로 분화구 근처에 이상한 지형이 찍혀 있었다. 그는 그것이 충돌 이전에 존재한 피라미드였다면 충격으로 파괴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항공우주국이 처음 그 구조를 촬영했을 때 붉은 빛이 나왔다고도 말했다. 이런 실험의 신빙성은 논란거리지만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는 점은 공식 문서로 확인된다. 다만 화성 고대 문명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은 채 의문으로 남아있다. 인도의 인어. 콜카타에서 약 35km 떨어진 인도 서벤골에는 찬드라 케투가르라는 고고 유적이 있다. 이곳은 한때 국제무역에 참여한 번성한 항구 도시였고 기원전 4세기부터 서기 13세기 중반까지 사람들이 살았다. 오늘날 현장에는 10세기경의 벽돌 사원 유적 등이 남아있다. 찬드라 케투가르가 주목받은 것은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즉 숭가 시대에 제작된 수많은 테라코타 유물 덕분이다. 그중 상당수는
도굴되거나 해외로 반출됐고 인도 박물관에는 일부 조각만 남아있다. 유적은 1906년 알려졌지만 당시 영국령 인도의 고고 당국은 이곳을 본격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다. 반출된 유물 가운데 일부는 현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해외 기관에 소장돼 있다. 두 점의 테라코타판에는 인도 미술에서 드문 인어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한 판에서는 인어가 물속을 헤엄치며 거울이나 꽃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고 물가의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바라본다. 한 유력 인물은 전차를 타고 이 존재를 보러 온다. 다른 판에서는 어부들이 인어를 그물로 붙잡는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자 인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답한다. 이 부조를 보면 자연스레 2200년 전 찬드라 케투가르에서 전해지던 고대 전설을 표현한 것인지 실제 사건을 묘사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물론 이것만으로 인어가 실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고대의 바다 생물에 대한 상상은 흥미로운 질문을 남긴다. 바다와 대양의 심해는 아직 충분히 탐사되지 않았다. 이제 지구에 태어날 새로운 바다를 살펴보자. 그 수수께끼가 지금도 눈앞에서 진행 중인 곳이 있다. 에티오피아 아파르 사막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천천히 갈라지는 지역이 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실제 지질 과정이며 아주 먼 미래에는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다. 2005년 다바오 하산 일대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이어진 뒤 불과 며칠 사이 약 60km 길이의 균열이 생겼다. 일부 구간은 폭이 8m에 달했다. 지반이 내려앉고 주변에는 새로운 틈이 나타났다. 마치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날 과정이 눈앞에서 갑자기 빨라진 듯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단순히 땅이 갈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다. 반층 자체는 지질학자들에게 낯설지 않다. 대양이 태어나는 과정은 보통 바닷속 속 해저 깊은 곳에서 진행돼 사람이 보기 어렵다. 하지만 아파르에서는 이 과정을 거의 지표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세 개의 판이 만난다. 판들이 천천히 벌어지면서 지각은 얇아지고 아래에서는 뜨거운 멘틀 물질이 올라온다. 아프리카 대륙은 아주 서서히 둘로 갈라지고 있는 셈이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뒤 이곳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오늘날의 메마른 사막 자리에 새로운 바다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더 인상적인 것은 세계 지도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대륙이 지금 모습 그대로 계속 존재할 것처럼 여기곤 한다. 그러다 이런 장소를 마주하면 지구가 직접 그 사실을 보여주는 듯하다. 인간이 그어놓은 국경과 국가, 도시는 지구에겐 표면의 임시 표시일 뿐이다. 아파르 열곡이 주는 두려움도 바로 여기서 온다. 이곳은 지구의 형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일깨운다. 거대한 냉동고. 이 광경만 보면 자연이 인간의 훼손에 보복하는 듯하다. 1960년대에 야쿠티아에서 소련 노동자들이 타이가 숲 일부를 베어냈다. 인근 마을에 필요한 목재를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곳의 나무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울창한 수관이 그늘을 만들어 햇빛이 땅을 데우지 못하게 막았다. 지하에는 수천 년 동안 얼어있던 영구 동토층이 있었다. 나무가 사라지자 햇빛이 지면을 데웠고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내려앉아 작은 골짜기가 생겼다. 오늘날 이곳은 바타가이카 분화구로 불린다. 길이는 약 1.5km, 깊이는 115m, 면적은 80헥타르가 넘는다. 해마다 가장자리가 10에서 15m씩 후퇴하지만 누구도 그 확장을 막지 못한다. 주민들은 이곳을 지하 세계를 통하는 문이라 부른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바타가이카에 관심을 두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영구 동토층은 거대한 천연 냉동고와 같고 절벽에는 최대 65만 년 전의 지층이 드러나 있다. 절벽에서는 빙하기에 살던 동물들이 얼음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 2018년에는 약 4만 2천 년 전의 망아지가 발견됐고 짙은 갈색 털과 꼬리, 갈기, 내부 장기까지 보존돼 있었다. 마치 얼마 전에 잠든 것처럼 보였다. 2024년에는 보존 상태가 뛰어난 새끼 매머드 사체도 발견됐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얼어붙은 땅에는 동물뿐 아니라 탄소도 저장돼 있었다. 그 탄소는 수십만 년 동안 쌓였다. 이제 동토가 녹으면서 일부가 메탄과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된다. 한 연구는 바타가이카에서 지금까지 방출된 유기탄소를 15만 톤 이상으로 추산한다. 북극권에는 비슷한 지역이 수없이 많다. 동토가 녹아 온실가스를 내놓으면 온난화가 더 빨라지고 그 온난화가 다시 동토를 녹인다. 기후학에서는 이를 양의 되먹임이라고 부른다. 거대한 천연 냉동고 바타가이카의 변화는 누군가 나무 몇 그루를 베면서 시작됐다. 약 70년이 지난 지금 작은 도시만한 분화구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과학자들도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지 못한다. 해골이 놓인 폴텍재단. 2024년 멕시코 툴라에서 철도 공사를 하던 중 굴착기가 석조 구조물과 부딪혔다. 작업은 중단됐고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 소속 고고학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 발굴 결과는 메소아메리카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명 가운데 하나인 톨텍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톨텍은 흔히 아스테카와 함께 언급된다. 아스테카인들은 톨텍을 조상이자 스승처럼 숭배했고 반신적 존재로 여겼다. 툴라는 서기 900년부터 1150년 무렵의 전성기에 수만 명이 살던 메소아메리카의 대도시였다. 이번에 발견된 구조물은 모모스틀리라 불리는 의뢰용 제단으로 크기는 약 1m 정도다. 현무암과 안산암, 강돌로 만든 낮은 단이 몇 층 이어지지만 계단은 없다. 이것이 중요한 단서다. 보통 공개의식용 제단에는 사제가 올라가고 군중이 아래에서 지켜볼 수 있는 계단이 있다. 그러나 이 제단에는 계단이 없다. 따라서 공개 공연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폐쇄의식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제단 주변에서는 사람의 유해가 나왔다. 두개골 내전과 여러 개의 긴 뼈가 구조물의 세면을 따라 놓여 있었다. 한 두개골에는 척추뼈 일부가 붙어 있었다. 머리만 따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목의 일부와 함께 절단된 것이다. 우연히 생긴 무덤이나 다른 곳에서 옮겨온 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열한 흔적으로 보인다. 유해는 중앙의 돌을 둘러싸도록 일정한 방식으로 배치됐다. 근처에서는 토기와 흑요석, 석기, 조개 장식품, 방추차와 송곳도 나왔다. 의뢰용 물건과 생활도구가 함께 발견됐다는 사실은 재단이 한 주거지에 안뜰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현장 책임자 에마누엘 에르난데스 사파타는 이런 공간이 전통적으로 지배층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귀족은 중심부에, 일반 주민은 주변부에 살았다. 정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부유한 톨테기네 집 안뜰 중앙에 제단이 있고 그 주변에 의례적 희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사람들은 포로였을까? 전쟁에서 붙잡힌 이들이었을까? 신의 사자로 여겨진 자원자였을까? 아니면 죄인이었을까? 아직은 알 수 없다. 인류학자들은 유해를 분석하고 있다. 나이와 건강 상태, 뼈에 남은 흔적을 살피면 이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은 드론으로 촬영되고 3차원 모형으로도 기록된다. 바로 아래에 더 오래된 층이 있기 때문이다. 툴라는 이전 도시 위에 거듭 세워졌으므로 이 재단 아래에도 다른 유구가 남아있을 수 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번 발견이 도시를 이해하는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톨텍의 의례 생활은 중앙광장에만 머물지 않았고 지배층의 집 안쪽까지 스며들었다. 신들은 말 그대로 안뜰 가까이에 존재했던 셈이다. 괴물의 굴. 남아메리카에는 수천 개의 터널이 있다. 어떤 것은 짐승굴처럼 좁고 어떤 것은 군사기지의 복도처럼 넓다. 폭이 4m에 이르고 길이가 수백 미터인 것도 있다. 누가 팠을까? 물이나 용암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지질학자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구조가 아니라고 본다. 적에는 거대한 발톱으로 긁은 듯한 홈이 남아있다. 아르헨티나의 한 동굴에서는 그 답을 보여주는 단서가 나왔다. 몸무게가 각각 4톤에 이르는 거대 땅늘보 2마리의 골격과 길이 20cm에 달하는 발톱이었다. 이런 동물이라면 그만한 터널이 필요했을 법하다. 거대 땅늘보들은 새끼를 기르고 빙하기의 추위를 피하려고 여러 세대에 걸쳐 굴을 팠던 것으로 여겨진다. 더 좁은 통로는 또 다른 거대 동물인 고대 아르마딜로류가 만들었을 수 있다. 오늘날의 후손도 땅을 파지만 규모가 훨씬 작다.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 사람 대신 짐승이 이런 터널을 팠다면 우리 발밑에는 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짐승들이 만든 지하세계 말이다. 사라진 10억 년의 역사는 어디로 갔을까? 그랜드 캐니언에는 지구에서 가장 기묘한 지질 현상 가운데 하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겉으로는 아래와 위의 암석 사이에 가느다란 선 하나가 놓인 평범한 절벽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질학자는 그 두 층 사이에서 거의 10억 년의 기록이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눈앞에 있는 것은 구덩이나 무너진 도시, 고대 동물의 뼈가 아니다. 그저 평범한 돌이다. 아래쪽 암석은 약 17억 년 전, 위쪽 암석은 약 5억 2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 그 사이에 있어야 할 지층은 사라졌다. 지구의 역사책에서 두꺼운 장 몇 개를 통째로 뜯어낸 듯하다. 100쪽 다음에 곧바로 500쪽이 나오는 책을 떠올리면 된다. 중간은 흔적도 설명도 없이 비어있다. 그래서 두 지층은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서로 맞닿아 있다. 원인을 두고는 여러 가설이 있다. 대륙의 융기와 침식, 빙하작용 등이 오랜 세월 암석을 깎아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사라진 물질은 물과 바람에 실려갔고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정확한 과정을 복원하기 어렵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공백 뒤 지질 기록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급격히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껍데기와 눈, 단단한 몸을 지닌 생물들이 바다에 등장했고 이전에는 암석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던 생명의 세계가 점점 더 많은 화석을 남기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이 떠오른다. 지구는 단순히 역사의 일부를 잃은 것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바로 그 침식이 환경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암석이 깎이며 새로운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었고 해수의 화학 조성이 달라져 복잡한 생명체가 번성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물론 과학자들도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암석을 관찰하고 증거를 모아 가장 타당한 설명을 찾을 뿐이다. 설명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데도 두 암층 사이에 빈 공간을 보고 있으면 너무 오래전 일어나 흔적조차 거의 남지 않은 거대한 사건을 마주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부정합은 그랜드 캐니언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비슷한 지질학적 공백은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다. 신비한 떠다니는 섬 엘5호, 아르헨티나의 엘5호를 두고 미확인 비행물체의 은신처부터 고대 정령의 거처까지 온갖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침식과 물의 흐름 같은 자연적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 수수께끼 같은 원형섬은 파라나강의 습지 삼각주에 있다. 이름은 스페인어로 눈을 뜻한다. 위에서 보면 완벽하게 둥근 눈동자와 놀랄 만큼 닮았다. 섬은 2016년 아르헨티나 영화감독 세르히오 노이스필레르가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이 지역을 조사한 뒤 널리 알려졌다. 상공에서 본 엘5호는 둥근 형태와 깨끗한 윤곽이 인상적이다. 주변 물은 검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맑다고 전해진다. 탁한 삼각주물에서는 이례적이다. 섬의 지름은 약 118m이며 섬이 회전하는 현상은 주변 물의 흐름이 호숫가를 깎고 다듬어 둥근 윤곽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용이 지금도 이어지면서 섬과 호수의 원형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엘5호는 약 20년 전부터 위성사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확한 형성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육지에서 떨어져 나왔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그 존재를 알았지만 고대의 신령이 머무는 곳이라 여기며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한다. 미확인 비행물체를 끌어당긴다는 설이나 나치 기지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피라미드는 누가 지었을까? 기자의 피라미드들은 4,5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엄청난 양의 돌과 수백만 개의 블럭, 정교한 각도, 웅장한 기자의 피라미드는 지금도 영혼과 수수께끼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건설했을까? 현대 고고학은 여러 증거를 제시한다. 채석장에서 다듬은 석재를 썰매에 싣고 물을 뿌린 모래 위로 운반했다는 설명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다. 일부에서는 석회암과 점토 혼합물을 현장에서 굳힌 일종의 고대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연구자 조제프 다비도비치는 지오폴리머 석재 제조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가설은 주류 고고학계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가장 놀라운 것은 건설 규모다.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에는 약 230만 개의 석재가 쓰였다. 정교한 조직과 수많은 노동자가 오랜 기간 투입돼야 했다. 바퀴 달린 기중기도 강철도 전기도 없던 시대였지만 내부 통로와 방은 놀라운 정밀도로 설계됐고 피라미드의 내면은 동서남북에 거의 정확히 맞춰졌다. 피라미드가 어떤 종교적, 왕권적 의미를 지녔는지 기자의 새 피라미드 배치가 정말 오리온 자리의 허리띠벨과 의도적으로 연결됐는지 같은 질문도 남는다. 일부 블록의 흔적을 녹은 자국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있지만 자연풍화와 공구 흔적으로 설명된다는 반론이 강하다. 피라미드를 깊이지 들여다볼수록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당대 사회 전체가 남긴 메시지처럼 느껴진다. 죽은 왕을 위한 무덤인 동시에 미래 세대에 전해진 거대한 기록이다. 건설 과정과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여전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시인이 보관한 고대 개미. 과거는 지층지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평범한 박물관 상자 속 작은 표본으로 남아 수십 년 동안 눈에 띄지 않기도 한다. 독일 바이마르에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개인 수집품이 보존돼 있다. 그는 시인으로 유명하지만 열정적인 자연 연구자이기도 했다.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돌과 광물, 자연 표본을 18,000점 넘게 모아두었다. 최근 연구진은 이 수집품의 호박 한 조각을 조사하다 약 4천만 년 된 개미를 발견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숲과 기후가 존재하던 시대에 개미가 나무 수지에 갇힌 것이다. 이후 수지는 굳어 호박이 됐고 괴테의 수집품에 들어간 뒤 다른 표본 사이에서 거의 200년을 보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개미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 단층 촬영으로 세밀한 3차원 모형까지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연구진은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고대 개미의 내부 구조까지 확인했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발견물의 나이만이 아니다. 4천만 년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시간이다. 그런데 이 개미는 먼 탐사 현장이나 봉인된 동굴에 지친 외딴 사막에서 고고학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박물관 상자 안에 오래도록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때로는 세상 끝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이 거대한 발견이 바로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 거의 2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름을 붙인 선반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모두 조사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오래된 개인 수집품에는 수천만 년을 조용히 견딘 표본이 남아있을 수 있다. 끝나지 않은 논쟁. 이번 이야기가 특히 불편한 이유는 사실이 애매해서가 아니라 깔끔한 결말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실이 승리하는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의 군웅 파당을 둘러싼 이야기는 여전히 말줄임표로 남는다. 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이 산을 신성하게 여겼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했다. 정상에는 주상절리, 현무암 기둥들이 줄지어 있다. 공식 설명은 자연적인 화산 지형이다. 2023년 인도네시아 연구팀은 지표 투가 레이더 등으로 산을 조사했고 지하에 인공 구조물처럼 보이는 여러 층이 있으며 가장 깊은 층은 2만 5천 년 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궤베클리 테페보다 2배 이상,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5배가량 오래된 연대다.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이 된다. 연구팀은 이 내용을 학술지에 발표했고 곧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다른 연구자들은 논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방법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 구조물로 해석한 일부 지층은 자연적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고 연대 측정 시료도 구조물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4년 학술지는 논문을 철회했다. 그렇다고 산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사는 계속되고 다른 연구팀도 지하 이상 구조를 확인하려 한다. 이제 2만 5천 년이라는 연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연구할 대상은 남아있다. 현재로서는 군웅 파당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첫 연구팀이 틀렸을 수도 있다. 과학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반대로 아직 설명하지 못한 구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검증이다. 논문이 철회된 뒤 이곳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에 연루되면 평판과 경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피라미드를 믿은 과학자라는 낙인을 피하려는 심리도 작용한다. 그 결과 잠재적으로 중요한 주적은 다시 조용히 다음 연구를 기다리게 됐다. 산은 서두르지 않는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앞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이 산이 특별하다고 말하며 세대마다 그 기억을 전해왔다는 점이다. 비슷한 전승은 다른 터널이나 지형을 둘러싼 이야기에서도 반복된다. 이것이 여러 사례가 남기는 공통된 교훈일지 모른다. 한 장소 곁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때때로 장비를 들고 잠시 찾아온 연구자보다 더 오래된 기억을 간직한다. 나브로봉인 든 석관, 부다페스트, 오부다지구. 평범한 공사 도중 굴착기 버킷이 돌에 걸렸다. 서기 3세기 무렵의 로마식 석회암 석관이었다. 약 1700년 동안 묻혀있던 것이다. 이 일대에서 발견된 로마 무덤 대부분은 이미 고대에 도굴되고 비어 있었지만 이것은 달랐다. 뚜껑은 금속 제쇠로 고정되고 녹인 납으로 봉인돼 있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납을 녹여 봉인하려면 불과 도구, 시간, 분명한 의도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이 무덤 위에서 다시는 열리지 않기를 바라며 작업했다. 도구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납봉인은 매우 드물다. 가족이 특별히 보존하려 한 무언가가 내부에 있었다는 뜻일 수 있다. 부다페스트 역사박물관 고고학자들이 석관을 열자 젊은 여성의 온전한 골격이 발견됐다. 곁에는 완전한 유리병 2점과 청동상, 약 140개의 동전, 호박장신구, 뼈 머리핀, 금실 자수직물의 흔적이 놓여 있었다. 직물은 약 1700년 동안 거의 완전히 사갔지만 금은 남았다. 외장복에 짜넣은 가느다란 금실은 로마 제국과 중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지나 부다페스트의 굴착기를 맞았다. 단순히 부유한 사람의 무덤만은 아니다. 후기 로마 시대에는 오래된 석관을 세매장에 다시 쓰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이 석관은 특정한 여성을 위해 따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름도 비문도 없다. 1700년 전 누군가는 뚜껑을 납으로 봉하고 영원히 손대지 않기를 바랬다. 거의 성공했다. 그렇다면 가족이 그렇게 철저히 관을 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누군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막으려 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나오는 일을 두려워한 것일까? 거대한 돌 정육면체. 미국 뉴멕시코 엘버커키 근처에서 관광객들이 협곡 가장자리에 섰다. 처음에는 평범한 암석층처럼 보이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절벽의 가장자리는 유난히 곧고 면은 마치 날카로운 도구로 자른 듯 반듯하다. 일부 구간의 암괴는 뚜렷한 정육면체 모양을 이룬다. 하나의 무게는 약 100톤으로 추정된다. 가공 흔적은 없지만 무질서한 자연지형처럼도 보이지 않는다. 지나치게 기하학적이다. 인터넷에서는 곧바로 비교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바하마 바다 밑으로 이어지는 신비한 서판인 비미니 로드를, 또 누군가는 바알베크의 거석을 떠올렸다.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다. 자연이 만들었다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사람이 만들었다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물론 지질학에는 가능한 설명이 있다. 통화작용과 암석의 전리, 압력과 균열 같은 과정이다. 하지만 눈앞에서 보면 자연이 만들었다는 설명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정말 인공구조라면 누가 왜 만들었을까? 자연이 인간의 작품처럼 보이는 형태를 빚어낸 곳은 여기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 기술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이곳에 있던 누군가를 아직 모르는 것
이것뿐이라고 상상한다. 우주에서야 보이는 장소. 사하라에는 지구가 거대한 눈을 뜨고 우주를 바라보는 듯한 지형이 있다. 모리타니 사막 한가운데의 리샤트 구조, 이른바 사하라의 눈이다. 지름 약 40km의 거대한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40km면 단순히 큰 구덩이가 아니라 도시 하나에 맞먹는 규모다. 더 기묘한 점은 지상에 서면 전체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눈앞에는 바위와 언덕, 메마른 평원과 모래, 드문드문한 식물만 보인다. 몇 시간을 걸어도 지구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구조물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 전체 모습은 위에서만 드러난다. 위성이나 궤도에서 보면 사막 한복판에 거대한 돌 관역 같은 봉심원이 펼쳐진다. 이 때문에 사하라의 눈을 둘러싸고 온갖 기원설이 나왔다. 처음에는 운석 충돌 흔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둥글고 거대하며 우주에서도 잘 보이니 겉모습만 보면 오래된 충돌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석을 조사하자 그 가설은 힘을 잃었다. 실제 운석 충돌은 특유의 흔적을 남긴다. 암석이 엄청난 압력을 받고 일부가 녹으며 특정한 충격 변형 구조가 생긴다. 리샤트 구조에서는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우주 암석이 남긴 상처가 아니다. 대한 역사 지지자들은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수도를 물과 땅의 고리로 묘사했다며 이곳과 연결했다. 고대 문명의 흔적이라는 주장도 외계 지성체의 표식이라는 설도 나왔다. 사막 한가운데 일부러 그려놓은 듯 보일 만큼 기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질학적 설명은 훨씬 단순하다. 과거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상승했지만 화산처럼 지표를 뚫지는 못하고 아래에서 암층을 밀어올려 거대한 돔을 만들었다. 그 뒤 수백만 년 동안 바람과 물, 기온 변화가 돔을 침식했다. 부드러운 암석은 빨리 닳고 단단한 층은 오래 남으면서 오늘날 우주에서 보이는 동심원이 드러났다.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외계인이나 아틀란티스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사실 자체가 충분히 놀랍다. 계획도 설계도 사람의 손길도 없이 자연은 사막 한가운데 도시만한 도형을 만들었다. 지상에서는 알아보기 어렵지만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보인다. 수수께끼는 때로 규모에서 생긴다. 과정은 이해해도 평범한 땅이 거대한 눈 모양으로 변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과 바람, 물, 침식이 필요했는지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아폴론 신전의 집단묘. 튀르키의 균푸나르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2000년 된 로마 시대 무덤을 발견했다. 무덤은 아폴론 스민테우스 성역 안에 있었고 어린이와 성인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유해가 뒤섞인 채 나왔다. 과거에 무덤이 훼손되거나 다시 사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막시토스의 기원전 2세기경 세워진 아폴론 신전은 이오니아 양식이다. 엔타블러처 조각에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장면이 새겨져 있다. 일리아스에도 등장하는 이 지역은 트로이 전쟁의 역사와 전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변 발굴에서는 여러 유물과 신전 흔적이 나와 고대인의 삶을 이해할 귀중한 자료가 됐다. 100년 만에 확인된 파라오의 무덤. 고고학자들은 2022년 입구를 발견한 뒤 조사를 이어갔고 2025년 이곳을 이집트 파라오 투투모세 2세의 무덤으로 공식 발표했다. 그는 약 3500년 전 이집트를 다스린 제18왕조의 네 번째 파라오였다. 무덤은 룩소르 서안 왕가의 계곡 인근 서부 와디에 자리한다. 입구가 처음 확인된 것은 2022년이었다. 조사팀은 곧 문자가 적힌 항아리 파편을 발견했고 거기에 투투모세 2세를 죽은 왕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남아있었다. 그의 왕비 하트셉수트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 연구진은 홍수로 무덤이 훼손된 뒤 왕의 유해와 부장품이 고대의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고 본다. 무덤은 매장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침수돼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내부에서는 푸른 글씨와 노란별 장식, 종교 문서의 일부가 발견됐고 왕실 장례의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투투모세 2세는 누비아와 레반트 방면에서 군사활동을 벌였다. 그의 재위기간은 대략 기원전 1493년부터 1479년 사이로 추정되며 비교적 짧았다. 무덤도 선대 왕들의 것보다 소박한 편이다. 그래도 이 발견은 투투모세 2세의 통치와 고대 이집트 장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를 최근 가장 중요한 이집트 고고학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한다. 돌구의 수수께끼.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신비로운 돌구 이야기다. 특히 유명한 것은 코스타리카의 석구다. 주로 반려암과 화성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돌이 있던 원래 지질과 다른 장소로 옮겨진 사례도 많다. 연구 결과 대부분은 기원전 수세기부터 서기 1500년 무렵 사이에 원주민들이 제작한 것으로 본다. 상당히 둥글고 큰 것은 무게가 10여 톤에 이른다. 일부 표면에는 문양이 남아있지만 모든 표시가 고대에 새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슷한 구형 암석은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코스타리카 석구는 바나나 농장을 조성하던 과정에서 대량으로 알려졌다. 누가 만들었을까? 고고학적 증거는 고대의 디키스 문화권 사람들의 작품이라는 설명을 지지한다.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한편 다른 지역의 둥근 바위 중에는 강물의 침식이나 광물의 응결, 빙하 과정으로 만들어진 자연 형성물도 있다. 20세기 관광용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나 전쟁 때문에 잊혔다는 설도 섞여 있지만 코스타리카의 고대 석구와는 맞지 않는다.
위에서 보면 별자리 지도처럼 배열됐다는 주장도 있으나 많은 석고가 원래 위치에서 옮겨져 확실한 배치를 복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라는 해석은 흥미로운 상상에 가깝다. 숲속의 수수께끼 같은 석조 구조. 1950년대 초 지질학자 바딤 콜파코프는 인적 드문 이르쿠츠크 타이가를 걷다가 그곳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지형을 발견했다. 평범한 시베리아 숲과 바위 사이에 언덕이라기보다 땅속에서 엄청난 힘이 솟구친 흔적 같은 거대한 돌 무더기가 서 있었다. 훗날 이곳은 파톤 분화구 또는 콜파코프 원뿔이라 불렸다. 높이가 12층 건물에 맞먹는 돌 고리를 떠올려보라. 안에는 움푸팬 분지가 있고 중앙에는 작은 돔이 하나 더 있다. 주변에는 석회암 덩어리가 부서져 흩어져 있다. 고대 화산도, 평범한 산도, 채석장도, 인공 건축물도 아니다. 타이가 한가운데 놓인 기묘한 돌 구조다. 과학자들을 가장 당황하게 한 것은 나이였다. 추정치는 연구마다 다르지만 대략 수백 년 전 형성된 것으로 본다. 목격자가 전혀 없을 선사시대가 아니라 기록이 남던 역사시대에 생겼다는 뜻이다.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는 책을 인쇄하고 도시를 세우며 연대기를 기록했다. 그런데 시베리아 타이가에서는 무언가가 수천 톤의 돌을 들어올렸지만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전설은 남아있어도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는 없다. 처음 제기된 가설은 운석 충돌이었다.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 자국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거대한 원형과 움푸팬 중앙, 튕겨나온 돌이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연구가 이어질수록 운석설은 약해졌다. 실제 충돌구라면 충격 변성 암석과 폭발 흔적, 특유의 파괴 구조가 남아야 한다. 이곳에서는 그런 증거가 부족했다. 이어 다른 설명이 나왔다. 지하에서 가스와 물, 암석이 올라오고 압력이 쌓였지만 연구 동토층이 출구를 막다가 어느 순간 지면을 위로 밀어올려 돌 원뿔이 만들어졌다는 가설이다. 운석설보다 지질학적으로 그럴듯하다. 하지만 아직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다. 주변에서는 자기 이상이 측정됐고 형태도 매우 독특하다. 수천 년 동안 서서히 솟은 평범한 언덕보다는 짧은 시간에 강력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처럼 보인다. 그래서 파톤 분화구는 신비주의를 빼고 보아도 여전히 기묘하다. 외계 우주선이 추락했거나 미지의 고대 문명이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매우 최근에 형성된 구조인데도 정확한 형성 원인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장소는 발밑의 지구를 새롭게 보게 만든다. 바다에서 보이는 그림. 나스카 지상화는 유명하지만 그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페루 피스코만의 언덕에는 파라카스 촛대가 있다. 나스카 지상화와 달리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약 20km 떨어진 바다에서 보인다. 도형의 높이는 약 181m다. 선은 땅을 약 60cm 파서 만들고 가장자리에 돌을 놓았다. 모양은 삼지창이나 가지가 3개 달린 촛대와 닮아 이름도 그렇게 붙었다. 일부 연구자는 이를 번개와 창조를 관장하는 남아메리카 신화의 비라코차 신이 든 지팡이로 해석한다. 다른 이들은 선인장이라고 보고 의식에 사용된 식물을 묘사했다는 견해도 있다. 한 상상력 풍부한 연구자는 캘리포니아까지 의식용 식물을 구하러 가던 항해자들이 이 그림을 귀양 표지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기발한 가설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일부에서는 2000년 넘은 인도 서사시 라마야나에 파라카스 촛대가 언급됐다고 주장한다. 인도에서 동쪽으로 떠난 무리가 바다에서도 보이는 세 갈래 야자수 모양의 기둥을 만날 때까지 가야 한다는 대목을 근거로 삼는다. 신들이 세운 동쪽의 이정표라는 것이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해석에 달렸지만 이것이 실제로 파라카스 촛대를 가리킨다는 학술적 증거는 없다. 지상화 근처에서는 기원전 200년 무렵에 토기가 발견됐고 파라카스 문화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지상화를 만들었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도형이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이 지형 역시 비가 드물고 바람이 강한 해안 사막이어서 나스카와 마찬가지로 보존에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 그 덕분에 형태가 오래 남은 것이다. 두 번째, 스핑크스라는 주장. 대스핑크스는 약 4,500년 동안 기자에 서 있었다. 수많은 연구팀이 조사했고 표면과 주변 지형도 세밀하게 기록했다. 그렇다면 아직 무엇이 남아있을까? 앞발 사이에는 꿈의 비석이라 불리는 석비가 있다. 투투못의 4세가 기원전 1400년 무렵 세운 것으로 젊은 왕자가 스핑크스 발치에서 잠들자 꿈속의 신이 모래를 치워주면 파라오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왕자는 모래를 걷어내고 왕위에 올랐다. 이는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왕실 선전으로 해석된다. 비석에는 대칭 구도로 스핑크스 두 형상이 표현돼 있다. 이탈리아 연구자 필리포 비온디는 이를 실제 두 번째 스핑크스의 단서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의 팀은 기자 고원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고 카프레 피라미드와 기존 스핑크스를 잇는 선을 반대편으로 연장했다. 선 끝에는 굳은 모래 언덕이 자리한다. 연구팀은 위성 합성개구 레이더 자료를 분석해 그 아래에 구조물처럼 보이는 이상 신호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스핑크스 아래에 알려진 빈 공간과 유사한 통로, 수직갱 패턴이 언덕 아래에도 보인다고 말했다. 수직갱과 수평 통로가 깊이
흔적이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위성 레이더만으로 땅속 조각상이나 복잡한 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 굴착과 독립적인 지구물리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두 번째 스핑크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 기자고원 전체에 거대한 지하복합체가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비욘디는 이를 아무도 본 적 없는 통로와 방의 지하 거대 구조라고 부른다. 하지만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묻기 전에 먼저 구조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덤이나 의뢰 공간, 모든 역사를 바꿀 문서보관소라는 이야기는 아직 상상에 불과하다. 기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유적이라는 사실도 이런 대담한 주장에 훨씬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모래 아래에 무엇이 숨어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지만 두 번째 스핑크스 발견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사막의 성, 알제리 사막의 모래 언덕 한가운데 폐허 하나가 서 있다. 길도 이름도 없이 홀로 남았다. 관광객은 거의 찾아오지 않고 공개된 자료도 드물다. 이곳은 비공식적으로 크사르 드라라 불린다. 크사르는 아랍어권 북아프리카에서 유세화된 마을이나 성을 뜻하고 드라는 인근 지명과 연결된다. 누가 언제 지었는지 확실하지 않고 주변 정착지에 관한 정보도 거의 없다. 모래 위에는 돌 윤곽만 남아있다. 시간이 건물을 잘라낸 뒤 잊어버린 듯하다. 위성지도와 드론 탐사가 흔한 시대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어쩌면 익숙한 역사상에 맞지 않는 이런 폐허가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옛 도시에 죽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500년, 800년, 1000년 된 도시를 걸어보자. 그곳에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었으며 세대가 바뀌고 전쟁과 전염병, 화재가 지나갔다. 그렇다면 도시 아래는 유해로 가득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공사장에서 터파기를 하고 지하철과 기초를 도울 때 나오는 것은 낡은 관과 벽돌, 동전, 토기조각, 벽체와 드문 매장지다. 끝없는 인골층은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과거 도시 인구는 오늘보다 훨씬 적었다. 무덤은 반복 사용됐고 뼈는 납골 땅으로 옮겨졌다. 묘지는 철거되거나 건축과 농경으로 뒤집혔다. 전쟁과 화재, 전염병, 재개발도 흔적을 지었다. 그래도 대한역사 지지자들은 이 설명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19세기 이전에는 사람이 지금과 다르게 죽었다고 주장한다. 땅에서 부패하는 대신 사라지거나 빛으로 변하고 심지어 결정화됐다는 것이다. 옛 승천 전설과 빗속으로 떠났다는 이야기, 왕관의 거대한 보석까지 과거 인간의 흔적이라고 해석한다. 놀라운 주장인 만큼 증거가 필요하지만 그런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생각은 기묘한 상상을 부른다. 특히 수백만 명의 뼈가 지하에 쌓인 파리 카타콤을 떠올리면 그렇다. 역사학자들은 넘쳐나던 옛 묘지의 유해를 그곳으로 옮겼다고 설명한다. 음모론자들은 이친 재앙 뒤 대규모 청소의 흔적이라 말한다. 실제로 뼈는 땅속에서 영원히 남지 않는다. 산성의 습한 토양에서는 수십 년만 해도 상당 부분 분해될 수 있다. 반대로 건조하고 차갑거나 알칼리성이며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보존되기도 한다. 그래서 모든 옛 도시 아래에 고른 인골층이 나타나지 않는다. 토양이 분해한 곳도 있고 무덤을 다시 파거나 유해를 옮긴 곳도 있으며 아예 흔적이 남지 않은 곳도 있다. 과거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고고학자들이 예상보다 적은 유해를 발견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매장 관행과 보존 환경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그래도 옛 도시의 죽은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라는 질문은 흥미롭다. 전설로 여겨졌던 도시, 마지막 이야기는 영화 같은 알렉산드리아 온 더 티그리스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기원전 4세기 동방 원정 말기에 세운 여러 알렉산드리아 가운데 하나다. 정복지 전역에는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20곳 넘게 세워졌다. 다수는 잘 알려졌지만 티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오늘날 이라크 남부의 도시는 오랫동안 위치가 불확실했다. 2026년 초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연구진이 장기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도시의 재발견이 다시 주목받았다. 다만 발견 자체가 그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위치 추정은 1960년대 시작됐고 현장 조사는 2010년대부터 이어졌다. 이곳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기원전 324년 세운 항구 도시로 여겨진다. 고대 문헌과 항공 사진을 대조하고 현장 답사와 드론 촬영, 자력 탐사를 거치며 거대한 도시의 윤곽이 확인됐다. 그리스계 서방과 페르시아 인도양 세계를 잇던 무역 중심지였고 주요 교역로가 만나는 곳이었다. 전성기에는 인도의 향신료와 중국 중앙아시아의 비단, 아라비아의 상품, 지중해 세계의 사상과 과학이 오갔다.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는 살아있는 연결점이었다. 이 발견의 규모를 생각해보자. 도시는 2000년 동안 완전히 잊힌 것이 아니라 1960년대 항공사진을 통해 후보지가 확인된 뒤 전쟁과 접근 제한으로 연구가 오래 중단됐다. 알렉산드로스는 세계사 교과서마다 등장하지만 그가 세운 도시의 정확한 모습은 오랫동안 땅속에 남아있었다. 고대 문헌에는 이 도시와 후대 명칭 카락스 스파시누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연구자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위치를 추적했지만 현장 조사가 쉽지
쉽지 않았다. 위성 드론 영상과 자력계가 지하 건물의 윤곽을 비파괴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도시 배치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티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한 고대 도시가 아니다. 서로 다른 문명 사이로 상품과 사상, 사람이 이동하던 핵심 항구였다. 그리스 철학과 페르시아의 학문, 인도의 향신료와 이집트의 파피루스 같은 상품과 지식이 이런 길목을 지났다. 오랜 조사 끝에 거대한 도시의 실체가 다시 드러났다는 점이 특히 놀랍다. 고대사는 이미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주요 도시와 지명은 알려져 있고 교역로와 사건도 기록됐다고 여긴다. 하지만 티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는 빈칸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무리 유명한 역사 인물이라도 알렉산드로스가 담긴 도시와 시설 가운데 아직 조사하지 못한 곳이 있다. 항법과 통신을 위해 올린 위성과 현대 지구물리 장비는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힌 구조를 찾는 고고학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도시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지도를 얻은 대표적 고대 항구이며 비슷한 사례는 더 나올 것이다. 2026년 첫 발굴에서 알렉산드로스 초상동전과 이중언어 문서가 새로 나왔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연구의 핵심 증거는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성벽, 도시격자, 주거구역과 궁전, 수로, 항만 작업장 흔적이다. 이것들은 동서교역의 교차로였음을 보여준다. 이란의 지하 요새. 2006년 이란 누샤바드 주민이 집 뒤에서 우물을 파다가 땅이 무너지며 지하 공간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렇게 오오이 지하 도시가 알려졌다. 고대의 복잡한 방어시설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거대한 지하망이다. 현장에 온 고고학자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지하질이나 대피소가 아니었다. 서로 연결된 통로와 방이 세 층으로 이어지는 지하 도시였다. 첫 층은 깊이 약 4m에서 시작하고 아래층은 약 18m까지 내려간다. 단단한 지층을 손으로 파냈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왜 이런 지하 세계를 만들었을까? 답은 끊이지 않던 전쟁의 역사에 있다. 이 지역은 여러 세기 동안 아랍 세력과 몽골군, 유목 집단의 침입을 겪었다. 누샤바드 사람들은 높은 성벽 대신 다른 방식을 택했다. 도시 전체가 지하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다 적 기병의 말발굽이 지평선에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나면 모든 주민이 지하로 내려갔다. 오오이의 입구는 우물과 덤불, 평범한 주택 안에 숨겨졌다. 적군은 수천 명의 주민이 발밑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몇 주 동안 지상에 진을 칠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환기 구조였다. 고대 건설자들은 수직 통풍구를 뚫어 세 층을 지표와 연결했다. 온도와 압력 차이로 공기가 순환해 아래층까지 환기됐다. 적이 입구를 찾아내더라도 누샤바드는 곧 방어용 미로로 바뀌었다. 통로는 일부러 낮고 좁게 만들어 똑바로 서거나 칼을 휘두르기 어려웠다. 침입자는 몸을 숙인 채 한 줄로 움직여야 했고 방어자에게 쉬운 표적이 됐다. 어두운 통로에서 방어자들은 벽의 숨은 공간을 이용해 기습할 수 있었다. 곳곳에는 함정 구덩이와 안쪽에서만 막을 수 있는 무거운 원형 성문도 설치됐다. 터널의 모든 구조가 침입자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된 지하 방어 체계였다. 지하 생활 공간도 세심하게 구성됐다. 식량 저장실과 잠자리, 배수 시설이 마련돼 장기 대피를 가능하게 했다. 다만 오이 터널이 주변 정착지까지 수십 킬로미터 이어진다는 주장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확인된 구간만으로도 이란 주민들의 발밑에 장기 포위전을 견딜 지하 요새가 숨어 있었음은 분명하다. 오늘날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이런 고대 생존 기술은 다시 섬뜩한 현실감을 준다. 모래 아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지하 도시가 남아있을까? 구드인센지의 비극과 수수께끼.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도보 해협이 있다. 수세기 동안 상선과 분함, 미수선과 여객선이 오갔다. 영국 남동부 딜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는 선원들이 배를 삼키는 곳이라 부르던 구드인센지가 있다. 지도에서는 단순한 모래톱이지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배가 이곳에서 난파했다. 난파선 수와 희생자 수는 자료마다 크게 달라 정확한 합계를 알기 어렵다. 가장 무서운 것은 폭풍과 안개뿐만 아니라 모래 자체다. 썰물 때는 땅처럼 단단해 보여 난파선에서 나온 사람들이 구조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밀물이 돌아오면 모래는 다시 부드럽고 질척해지고 발밑이 가라앉는다. 구딘센지에서 가장 유명한 난파선 가운데 하나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에드미럴 가드너호다. 1809년 1월 배는 약 48톤의 동전을 싣고 가다 침몰했다. 난파선은 거의 200년 동안 해저에 있다가 1984년 발견됐다. 이후 약 100만 개에 이르는 동전이 인양됐고 현장은 보호 난파선 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1740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선박 루스베이크호가 이곳에서 침몰했다. 승선자 약 25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0년대에는 대규모 수중 발굴이 이어졌고 은괴와 동전, 가죽 신발, 유리병, 주석 숟가락 같은 일상 물품이 올라왔다.
구딘 센제는 오래된 범선만 삼킨 것도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12월 1일 미국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가 대공포 공격을 받은 뒤 이 모래톱에 불시착했다. 놀랍게도 승무원 10명은 모두 살아남았다. 잔해는 영국 해역에 남은 드문 B-17 유적으로 보호되며 큰 썰물대 일부가 드러나기도 한다. 현대에는 정밀 항법 덕분에 대형 사고가 크게 줄었다. 위성 항법 장치와 정확한 해도 현대식 항법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4년 부풍 때 사우스 구딘 등선이 닷에서 풀려 전복되며 선원 7명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구딘 센제는 단순히 위험 지점 하나가 아니다. 그 아래에는 배와 동전, 무기, 항공기 잔해와 사람의 유해가 남아있다. 바다는 수백 년 동안 사람과 물건을 삼켰다가 발굴이나 큰 썰물 때 역사의 작은 조각을 돌려준다. 대규모 해양 이동의 단서. 중국 고고학자들은 푸젠성 남동부 연안의 핑탄섬에서 중요한 흔적을 조사했다. 이 지역에는 약 7,3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유적이 있다. 이 발견은 핑탄이 인류사의 거대한 오스트로네시아계 해양 이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여러 유적은 약 7,500년 전부터 3,000년 전 사이 해양 공동체의 생활을 기록한다. 고고학자들은 주거지와 작업시설, 식물 이용과 농경의 초기 흔적을 찾아냈다. 인골의 유전합 분석은 중국 남부 해안의 고대 집단과 훗날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을 퍼뜨린 집단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 언어권은 대만과 동남아시아 섬 지역에서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뉴질랜드, 하와이, 마다가스카르까지 확산했고 오늘날 수억 명이 관련 언어를 쓴다. 과거에는 흔히 대만 기원후 확산 모형이 강조됐지만 핑탄 자료는 그보다 앞선 중국 남부 해안의 복잡한 인구 이동도 함께 살펴야 함을 시사한다. 십자가형 장면 속의 기묘한 형상. 조지아 무치에타의 스베티츠오벨리 대성당에는 예수의 십자가형을 그린 프레스코화가 있다. 양옆에 둥근 물체가 미확인 비행물체처럼 보인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한 인물이 그쪽을 바라보는 듯해 화가가 일부러 강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 그림은 대성당이 세워진 11세기 작품이 아니라 훨씬 뒤인 16세기 또는 17세기의 프레스코화다. 현재 대성당 건물은 중세 초, 대략 11세기에 세워졌다. 둥근 형상은 비잔틴계 십자가형 도상에서 흔한 태양과 달의 의인화로 해석된다. 날개 달린 수호천사나 비행 접시를 그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반응하는 우주를 나타낸 전통적인 종교미술 요소다. 따라서 이 프레스코화는 여전히 독특한 시각자료이지만 종교미술과 미확인 비행물체를 연결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사람을 보존하는 늪, 열흘을 걸어도 물과 이끼, 진흙, 안개와 끝없는 습지가 이어지는 곳을 떠올려보자. 오비강과 이르티시강 사이 시베리아의 바슈간 습지는 세계 최대급 습지다. 면적은 약 5만 3천 제곱킬로미터이고 수많은 강과 호수가 흩어져 있다. 광대한 면적에 비해 사람은 드물어 예부터 많은 전설이 생겨났다. 주민들은 기묘한 생물과 도깨비불, 사람을 해치는 곰과 늪의 정령을 이야기했다. 셀쿠프족 전승에는 이곳의 주인인 거대한 7날개 곰, 셸로프도 등장한다. 밤에 안개 속을 걷다가 발밑에서 이끼가 철벅이고 멀리서 푸른 불빛이 번쩍인다면 그런 이야기가 생긴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전설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탄 습지의 보존력이다. 바슈간에서 오래전 실종자의 시신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세계 여러 이탄 습지에서는 매우 오래된 인체가 놀라울 만큼 보존된 사례가 있다. 일반적인 부패가 적고 세월이 거의 흐르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한다. 과학은 이를 차갑고 산성이며 산소가 적은 환경으로 설명한다. 물이끼가 만드는 스파그난 같은 물질도 미생물 활동을 억제한다. 그래서 시신은 평소처럼 부패하지 않고 가죽이 무두질되듯 보존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늪이 같은 조건을 갖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 늪은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한 곳처럼 보이지만 지구에는 거대한 살아있는 생태장치다. 바슈간 습지는 막대한 탄소를 이탄에 저장하고 물순환과 생태계를 조절한다. 이 이탄은 아주 오랜 지질학적 시간이 지나 적절한 조건을 만나야 석탄으로 변할 수 있다. 오랫동안 안개와 불빛, 실종 이야기로 사람을 드럽게 한 장소가 실제로는 기후와 생물 다양성을 지탱한다. 고대의 전술방어 터널. 약 4200년 전 중국 허우청주이, 석성의 입구는 여러 겹의 성벽과 방어시설로 둘러싸여 있었다. 최근에는 숨은 이동망처럼 기능한 지하터널도 확인됐다. 터널은 지하 약 1.5m에서 6m 사이에 있고 높이는 약 90cm에서 1.8m, 폭은 약 1.2m다. 일부 터널은 방어 성벽 아래를 지나 성 밖으로 이어져 기존의 복잡한 방어 체계를 보강했다. 허우청주이는 내몽골 자치구 칭수이어현 황허 부간에 있다. 유적은 2005년 확인됐고 2019년부터 체계적인 발굴이 진행됐다. 발굴에서는 서로 다른 구조의 성문 3곳과 성 안의 작은 묘지가 발견됐으며 묘지에는 직사각형 무덤 8기가 있었다. 거대한 인공
인공동굴. 1992년 중국 스촰베이 마을 주민 우아나이는 집 근처 연못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었다. 주민들은 바닥이 없는 연못이라는 전설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꺼렸다. 그는 펌프를 구해 이웃 몇 명을 설득했고 17일 동안 물을 빼자 거대한 인공동굴의 입구가 드러났다. 이어 다른 동굴들도 차례로 모습을 보였다. 결국 마을 아래에서 손으로 깎은 24개의 묵류 석굴이 확인됐다. 고대와 원시는 같은 뜻이 아니다. 이곳이 오래됐다고 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거대한 공사를 해낼 기술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석굴마다 면적이 축구장에 비견될 만큼 넓고 천장은 여러 층 건물 높이에 이른다. 벽에는 똑같은 평행홈이 빼곡하다. 그 가운데 한 홈의 깊이와 각도, 간격이 거의 일정하다. 의도적으로 새긴 흔적임은 분명하다. 이와 비슷한 무늬가 이 지역의 오래된 토기에서도 발견됐다는 주장도 있다. 누군가 그릇의 문양을 돌벽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지만 누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석굴을 파내며 나온 암석은 총 부피가 약 100만 세제곱미터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올림픽 수영장 수백 개를 채울 양이다. 그런데 주변에는 거대한 폐석 더미가 남아있지 않아 돌의 행방도 수수께끼다. 중국의 방대한 기록 전통에도 이 석굴에 관한 확실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 마치 오랫동안 존재 자체가 잊힌 듯하다. 지난 2000년 동안 연대기에는 이 석굴에 관한 기록이 한 줄도 없다. 존재하지 않았던 듯하다. 더 흥미로운 점은 최신 장비와 자금을 갖춘 과학자나 탐사대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펌프를 든 주민 한 사람이 석굴을 찾아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여겼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한 중국 마을 아래에 석굴 24개가 20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남았다면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장소가 새로운 괴짜를 기다릴까. 청동기 시대의 황금나선, 이제 독일 니더작센주 게셀로 가보자. 그곳에서 유럽 청동기 시대의 대형 황금 유물군이 발견됐다. 땅에는 모두 117점의 황금 물건이 있었고 무게는 1.5kg이 넘었다. 약 3300년 전 유럽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국가와 도시, 지도가 없던 시대에 묻혔다. 누군가는 금을 천주머니에 정성껏 넣고 청동핀으로 고정한 뒤 땅에 숨겼다. 다급히 버리거나 우연히 잃은 것이 아니라 준비해 매장했다. 발견 뒤에도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밝히려 애쓰고 있다. 대부분이 장신구가 아니라는 점도 기묘하다. 제인 장식품은 팔찌 2점과 황금 장식 1점뿐이고 나머지는 수십 개의 나선형 고리와 나선 조각이다. 이것들은 청동기 시대의 교환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이었을 수 있다.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오래된 부의 비축물인 셈이다. 길이가 약 16cm였던 황금 장식에는 태양기호와 원형 무늬가 있었지만 매장하기 전에 일부러 구부린 듯해 수수께끼를 더한다. 보존하려 했다면 왜 훼손했을까? 의식이었다면 누구에게 바쳤을까? 주변에서는 관련 정착지나 무덤이 나오지 않아 분명한 설명이 없다. 누군가 3300년 전 엄청난 재산을 숨기고 돌아오지 않은 장소만 남았다. 또 하나의 단서도 있다. 초기 분석에서는 금 일부가 아주 먼 곳, 어쩌면 중앙아시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확인된다면 이미 청동기 시대의 금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교역망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 이동했다는 뜻이다. 고대 세계는 마을 주변에서만 살던 고립된 작은 부족의 집합이 아니라 금속과 사상, 상징과 부가 장거리를 오가는 연결망이었을 수 있다. 수억 년 된 자연의 예술.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작은 관광 안내소 입구에는 기묘한 바위가 놓여 있다. 표면 전체에 볼록한 선이 직각으로 교차해 일정한 칸을 이루는 격자가 덮여 있다. 거대한 와플처럼 보여 와플록이라 불린다. 원주민의 그림이나 고대 파충류의 흔적, 다른 세계의 메시지라는 설이 돌았다.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는 외계인이 남겼다는 것이었다. 기하학적으로 정교한 격자를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의 설명은 훨씬 구체적이고 흥미롭다. 약 3억 년 전 이곳에 사암층이 쌓였고 약 2억 년 전 지각운동이 일어나 사암에 균열이 생겼다. 그 뒤 오랜 세월 물이 균열로 스며들면서 주변 암석에 철 성분을 녹여 모래알과 함께 틈 안에 침전시켰다. 이 물질은 주변 사암보다 훨씬 단단했다. 수백만 년 동안 부드러운 주변 암석이 풍화돼 사라지자 단단한 철질 격자만 남았다. 자연은 이 무늬를 만드는데 수억 년을 썼다. 비슷한 바위 조각은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에도 보관돼 있다. 펜실베이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의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발견됐다. 어딘가에서 완벽한 격자의 바위를 보고 곧바로 외계인을 떠올리더라도 자연이 때로 어떤 설계자보다 정교한 무늬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자. 하지만 이런 무늬에는 수억 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외계인의 메시지라는 문자. 남태평양의 외딴 이스터섬은 거대한 모아이 석상과 롱고롱고 기호가 새겨진 수수께끼의 나무판으로 유명하다. 이 판들은 지금도 고고하게 큰 난제다. 롱고롱고는 18세기까지 섬에서 번성한 라파누이 사회의 기록 체계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작 시점과 내용은 모른다. 1864년 프랑스 선교사 외제 네로가 기묘한 기호의 나무판을 기록하면서 외부 세계에 알려졌다. 판은 트로미로를 포함한 여러 목재와 표류목으로 만들어졌고 당시 여러 집에 있었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대부분 노예 사냥과 질병, 사회 붕괴, 종교적 변화 속에 사라졌다. 오늘날 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약 24점이며 판을 매 줄마다 뒤집어 읽는 역방향 부스트로페돈 방식이 특징이다. 기호에는 동물과 식물, 사람을 닮은 형상이 있고 의례나 신화, 족보 또는 노래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른 고대 문자와의 유사성도 관심을 끈다. 일부 기호는 이집트 상형 문자나 인더스 문자를 닮았다는 비교가 나왔지만 중앙아메리카 쿠나족의 그림 문자나 수마트라의 도상과 연결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대양을 가로지른 고대 문자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롱보롱고 해독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된 완전한 해독은 나오지 않았다. 한 가설은 이 기호가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나 제의를 기록했다고 본다. 외계에서 기호가 왔다는 주장은 훨씬 더 공상적이며 증거가 없다. 서로 다른 대륙의 문자가 비슷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제한된 선과 도형으로 사물과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터넷과 위성으로 연결돼 있어도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롱고롱고는 미해독 상태이지만 전 세계 연구자와 애호가에게 계속 영감을 준다. 가장 오래된 현역 다리, 지금도 쓰이는 가장 오래된 아치형 다리 가운데 하나는 펠로폰네소스의 고대 티린스와 에피다우로스 사이에 있는 아르카디쿠 다리다. 기원전 1300년 무렵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보존된 다리 중 하나다. 석회암 덩어리를 모르타르 없이 키클롭스식으로 정교하게 맞춰 쌓았다. 길이는 약 22m, 폭은 5.6m, 높이는 약 4m다. 바닥에는 폭 약 1m의 작은 수로가 있다. 폭 약 2.5m의 노면은 현대 차량도 지날 수 있지만 원래는 전차용이었고 돌에는 바퀴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다. 아르카디코는 고대 도로를 따라 남은 4개의 미케네 다리 가운데 하나다. 약 1km 떨어진 페트로게피리 다리도 비슷한 구조로 지금까지 사용된다. 아르골리스 북부 리코투르피에도 또 다른 미케네 다리가 남아있다. 청동기 시대 주요 도로의 일부였으며 전차를 안내한 턱이 보인다. 이 다리들의 특별함은 나이뿐 아니라 3000년이 넘도록 기능을 이어왔다는 데 있다. 파라오보다 오래된 사막, 피라미드도 신전도, 교과서에서 익숙한 이집트도 아닌 오늘날 생명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단 동부의 메마른 공간을 떠올려보자. 모래와 돌, 드문 언덕, 말라버린 옛물길이 이어진다. 연구자들은 나일강 동쪽 아트바이 사막의 위성사진을 살피다가 수상한 원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우연한 얼룩처럼 보였지만 고대의 원형 매장 구조로 밝혀졌다. 일부는 지름이 80m에 이른다. 모두 260곳가량이 확인됐다고 보고됐다. 비슷한 주적을 발굴한 사례에서는 사람과 가축의 뼈가 나왔고 소와 양 같은 복물 유해가 한 중심 인물을 둘러싸듯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들은 중앙의 지도자나 중요한 사람을 묻고 주변에 다른 이들을 안치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연대다. 이 매장지는 대략 기원전 4000년기에서 3000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피라미드와 미라, 황금 가면으로 아는 파라오 시대 이집트가 완성되기 전이다. 이를 만든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국가의 주민이 아니라 사하라와 나일 동부로 오가던 목축 집단이었다. 그들은 사막에서 가축을 기르며 당시 물이 남아있던 곳들을 따라 이동했다. 사하라는 언제나 지금처럼 메마르지 않았다. 과거에는 초지와 강, 호수, 목초지가 훨씬 많았지만 기후가 변하면서 물이 줄고 땅이 말랐다. 익숙한 세계가 눈앞에서 사라져갔다. 많은 무덤이 과거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좋았던 곳 근처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을 듯한 사막이지만 위성에서는 약 1000제곱킬로미터에 흩어진 고대 기념물망이 드러나다. 이는 그곳에 살았던 이들이 우연히 모인 소집단이 아니라 나름의 규칙과 의례, 어쩌면 사회적 위계까지 지닌 큰 문화권이었음을 시사한다. 이 목축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녹색 사하라가 말라가자 많은 집단이 물을 따라 이동했고 원형 매장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문화의 흔적으로 사막에 남았다. 이친 문명의 흔적. 인도 서부 콩칸 지역의 도시와 관광지에서 떨어진 라테라이트 고원에서는 선사시대 암각화가 대거 발견됐다. 일부는 약 12,000년의 문화 전통과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림은 평평한 바위 표면을 직접 파서 만들었다. 길쭉한 몸과 머리, 팔을 지닌 사람 모양과 동물, 기악, 도형이 새겨져 있다. 일부 도상을 수메르나 잉카 신화와 닮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메소포타미아 인장에 나타나는 초자연적 존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 암각화의 실루엣이 닮았다는 사실만으로 문화적 연결을 증명할 수는 없다. 연구자들은 형태의 우연한 유사성과 독립적인 표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이 그림들은 알려지지 않은 단일 잃어버린 문명보다 문자 이전 콩칸 지역의 수렵 채집
시민과 후대 공동체가 남긴 긴 예수 전통일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질문은 많다. 누가 어느 시기에 새겼고 무엇을 뜻했을까? 왜 먼 지역의 도상과 비슷해 보일까?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밑에 있었는데도 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지하 세계, 아가르타의 전설. 아가르타라는 지하 왕국 이야기는 숨은 지식과 비밀 문명을 찾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왔다. 나치와 아가르타를 직접 연결하는 이야기도 널리 퍼졌다. 전설 속 아가르타는 땅속 깊은 곳에 있으며 발달한 문명과 신비한 지식, 첨단 기술을 지녔다고 한다. 불멸과 무한한 에너지, 세계 지배의 비밀을 안다는 설정은 나치 비수전설과 쉽게 결합됐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나치 지도부가 아가르타를 고대 지식의 원천이자 패전 뒤 숨을 지하 피난처로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 지하 세계에서 나치 권력을 부활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전설은 히말라야나 접근하기 힘든 곳 어딘가에 입구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친위대 산하 연구기관 아네네르베는 이른바 아리아인의 기원을 찾는다며 1938년부터 39년까지 티베트 탐사를 후원했다. 그러나 그 원정이 아가르타의 입구를 찾았다는 증거는 없다. 남극 원정과 지하 왕국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도 후대 음모론에 가깝다. 확인되는 것은 인종주의적 이념과 자연사 민족지 조사가 뒤섞인 탐사였다는 사실이다. 이스터섬의 거인들. 이스터섬은 태평양 한가운데의 작은 땅이지만 수백 개의 거대한 모아이 석상이 서 있다. 대부분은 바다가 아니라 섬 안쪽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지키는 조상처럼 배치됐다. 세워진 석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높이 약 10m, 무게는 80톤 안팎이다. 어떻게 만들고 옮겼는지는 상당 부분 밝혀졌지만 세부에는 논쟁이 남아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대략 13세기부터 16세기 사이 화산암을 깎아 모아이를 만들었다. 석기와 나무 지렛대, 밧줄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 연구자들은 실제 복원 실험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석상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밧줄을 양쪽에서 번갈아 당겨 세운 채 걷게 하는 방식은 구정과도 맞는다. 섬에는 건설 초기 나무가 있었고 통나무나 썰매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옆으로 눕혀 끈 방식도 제한됐고 밧줄로 좌우로 흔들어 이동시키는 실험도 성공했다. 머리 위에 붉은 돌모자인 푸카오도 흙과 돌로 만든 경사로를 구여 올렸다는 설명이 유력하다. 기중기 없이도 어렵지만 불가능한 작업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만들었느냐다. 모아이는 조상과 족장의 권위, 시족의 힘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섬은 작고 자원은 한정돼 있었지만 공동체는 종교적 사회적 의미가 큰 기념물에 막대한 노동을 투입했다. 나무가 완전히 없던 섬에서 갑자기 석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건설 기간 동안 환경과 사회가 함께 변했다. 모아이를 바라보면 하늘의 외계 존재를 위한 표식보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조상을 기억한 의례 공간이라는 설명이 증거에 더 잘 맞는다. 명나라의 해안 요새. 중국 광둥성 둔관에서 고고학자들은 600년이 넘은 성곽도시 유적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명나라 시기 남중국 해연안의 방어 체계를 보여준다. 발굴에서는 길이 약 100m, 두께 약 7.6m의 성벽과 도로, 배수로, 건물 기초, 우물 흔적이 나왔다. 조사 면적은 약 3,000제곱미터로 최근 이 지역에서 진행된 큰 발굴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요새는 해상 침입을 막는 지역방어선의 일부였다. 연구진은 도시 배치를 복원하고 당시 군사 건축을 알리는 고고학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한편 인천 인근 허란산에서는 약 1000년 전에 도자기 생산 중심지가 발견됐다. 그곳의 도자기는 유명한 도자기 중심지 징도전 제품과 놀랄 만큼 비슷하다. 중세 중국의 기술과 문화가 광범위하게 연계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18km의 지하 통로. 이란 부쿠라산에는 전설적인 밤성체에 이어 이란에서 손꼽히는 토성 유적인 샤흐레 베케이스가 있다. 하지만 최근 눈길을 끈 것은 지표의 성체가 아니라 인근 도로공사 중 발견된 지하 통로였다. 단단해 보이던 흙 아래에서 복도망의 입구가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전체 길이를 예비조사 기준 약 18km로 추정했다. 대도시 지하철 노선 일부와 맞먹는 거리다. 이것은 단순한 한두 개의 좁은 굴이 아니라 여러 구간이 이어진 지하시설로 보인다. 일부 보도는 천장이 높고 폭이 넓은 공간도 있다고 전하지만 전체 구조와 기능은 아직 조사 중이다. 일부 공간은 한 무리가 이동할 만큼 넓다고 전해진다. 통로 주변에서는 방과 저장 공간, 목욕탕과 방앗간으로 추정되는 시설도 언급됐다. 왜 이런 규모의 지하망을 만들었을까? 발굴 자료와 토기에서는 셀주크와 이란국 시대를 포함한 중세 층위가 확인됐고 더 이른 시기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도 검토된다. 통로가 샤흐레 베케이스 성체 주변 정착지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상의 교역과 분쟁을 지원하는 이동로, 저장 급수 시설이었을 수 있다. 다만 금과 무기, 고위 인사가 비밀리에 오갔다는 이야기는 아직 추측이다. 흙과 유기재료를 섞은 전통 건축 기술은 건조한 지하에서 단단히 굳어 구조를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지하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비교적 따뜻해 안정된 환경을 제공한다. 현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오래된 통로망이 주변 정착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다. 일부가 오늘날 군사용으로 쓰인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개된 증거는 없다. 현대 분쟁과 연결해 상상하기 쉽더라도 고고학적 유적과 현재 군사시설은 구분해야 한다. 샤흐레
포털의 배 케이스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란의 역사가 지표에만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오래된 건물 아래에는 도시의 다른 지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숨어 있을 수 있다. 18km는 예비 추정치이며 실제 범위는 추가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비행물체 전문가가 발견했다는 포털. 아일랜드의 미확인 비행물체 및 초자연 현상 연구 관계자 칼 넬리는 중부 에슬론과 슬레인 사이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지구로 들어오는 포털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목격담이 늘었고 그 목적이 지구의 군사력을 조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여러 목격담이 보도되던 가운데 군사기지와 핵시설 주변의 미확인 물체 이야기에 덧붙여졌다. 일부 사건의 원인을 미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자료가 부족하다는 뜻일 뿐 외계 기원을 증명하지 않는다. 넬리는 아일랜드에서도 목격 사례가 많다며 에슬론과 슬레인 사이를 우주와 지구로 잇는 포털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증거는 없다. 미확인 현상이 세계적으로 늘었다는 주장 역시 신고와 관측 장비 증가를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 대홍수는 신화일까? 재앙의 기억일까? 거대한 홍수 이야기는 세계 여러 문화에서 발견된다. 성서의 노아와 방주뿐 아니라 수메르의 지우스드라, 바빌로니아의 우트나피시팀, 인도의 마누,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중국과 아메리카 원주민, 북극권 전승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유사한 신화가 모두 하나의 세계적 사건에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홍수는 인류가 강과 해안에서 반복해 겪은 보편적 재난이다. 유명한 가설 가운데 하나는 약 7600년 전 흑해에서 일어난 사건을 든다. 빙하기 뒤 해수면이 오르며 지중해의 바닷물이 보스포루스를 통해 흑해로 유입됐다는 흑해 홍수 가설이다. 초기 연구는 수위가 최대 140m가량 급상승했다고 주장했지만 후속 연구는 유입 시점과 속도, 수위 차이를 두고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 해안 저지대가 침수됐다면 그곳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였을 가능성은 없다. 저지대와 강옥이, 해안에 살던 공동체에는 집과 가축, 농경지와 마을을 한꺼번에 잇는 전면적 재앙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배와 뗏목을 타거나 높은 곳으로 피했을 터다. 그 기억은 세대를 거치며 보편적이고 두려운 신화로 변할 수 있다. 고대의 공포가 지금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21세기에도 사람들은 홍수를 두려워하고 기후재난을 이야기한다. 유전적 기억 때문이라기보다 오늘날에도 홍수가 실제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수 신화는 단순한 옛 이야기라기보다 경고로 읽힌다. 최초의 유형에 속하는 청동기 시대의 요새, 라이다 조사로 이곳이 치밀하게 설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력한 방어시설과 수백 미터 길이의 해자, 토로, 높은 지대의 전력적 입지는 상당한 지식과 조직적인 건설 노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규모는 현대 원격 탐사 기술을 통해서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복잡한 사회의 흔적이다. 교과서를 바꿀 뻔했다는 또 다른 주장. 평생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고 학위 논문까지 쓴 이집트 학자가 대학에서 강의하고 여러 권의 책을 냈다고 해보자. 어느 날 스핑크스 아래 암석의 새로운 분석 결과가 책상 위에 놓인다. 깊은 물 침식처럼 보이는 흔적이다. 일부 지질학자는 오랜 폭우만이 이런 흔적을 만들 수 있고 이집트의 마지막 장기 스fin기는 만년에서 12,000년 전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스핑크스는 통상적인 고왕국 시대 연대보다 두세 배 오래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다수 이집트 학자와 지질학자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암석층의 차이와 염류풍화, 지하수, 바람과 간헐적 폭우로 흔적을 설명한다. 스핑크스를 기원전 2500년 무렵이 아니라 최소 10,000년 전으로 올리려면 그 시대에 대형 석조 조각을 만들 문명이 존재했다는 독립적인 고고학 증거가 필요하다. 이는 교과서의 작은 수정이 아니라 인류사의 큰 재검토를 요구한다. 그런 증거가 현재 없으므로 학계가 오래된 연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놀랍지 않다.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는 1990년대 이 물침식 해석을 처음 널리 알린 뒤 지금까지 관련 주장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그의 견해에 구체적인 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암석의 불균일성과 염류풍화, 고왕국 시기에도 가능했던 강우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개인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한 증거다. 스핑크스 아래 조사는 보존과 허가 문제로 제한돼 왔고 1990년대 지진파 조사에서는 기반함의 불균일 구간과 빈 공간 가능성이 보고됐다. 어떤 빈 공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는 아니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지구 밖의 태양계 최대 화산이다. 화성의 올림푸스 몬스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자 가장 높은 산이다. 기준면에서
지구에서 정상까지 약 22km, 주변 평원에서 재면 약 26km다. 에베레스트의 해발 고도는 9km가 채 안 된다. 기저부지름은 약 600km로 산 하나라기보다 한 지역 전체에 가깝다. 사람이 그 비탈에 서더라도 화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이다. 경사가 워낙 완만해 끝없는 평원을 오르는 듯 보이고 전체 규모는 우주에서야 드러난다. 화성의 약한 중력은 화산이 지구의 산보다 훨씬 높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됐다. 또 화성에는 지구처럼 활발한 판 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구에서는 판이 10.1을 지나며 화산 사슬을 만들지만 화성에서는 공급원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분출층을 수백만 년 동안 쌓을 수 있었다. 올림푸스 몬스 기저부에는 높이 수킬로미터의 거대한 절벽이 둘러져 있다. 일부 지형은 지구에서 용암이 물이나 얼음과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구조와 비교된다. 그래서 한때 올림푸스 몬스가 고대 바다 가까이에 있었거나 거대한 화산섬이었다는 가설이 나왔다. 차갑고 붉은 사막이 아닌 거대한 화산 주변에 물이 출렁이던 화성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이라면 눈앞의 것은 단순한 거대한 산이 아니다. 오늘보다 따뜻하고 물이 많았던 화성의 흔적이 된다. 현재 분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대체로 휴화산 또는 사화산으로 다루지만 지질학적으로 젊은 용암류가 있어 완전히 활동을 끝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주변에 바다는 없고 표면은 차갑지만 거대한 크기는 화성이 한데 강력한 지질 활동을 벌인 세계였음을 보여준다. 화성에도 격렬한 변화와 재앙이 있었고 표면에는 과거 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구로 돌아와 모든 것을 거의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다. 지구에서는 대륙이 갈라지고 10억 년의 지질 기록이 사라지며 이탄 습지는 유기물을 보존하고 모래톱은 배를 삼킨다. 중국의 봉분 아래에는 2000년 넘게 열리지 않은 무덤도 남아있다. 이웃 행성에는 높이가 약 26km에 이르는 화산이 고대 바다를 마주했을지 모른다. 이 모든 이야기는 수수께끼가 상상력만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조사와 증거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